오늘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총괄선대위 이 선대위 출범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고요. 그간의 갈등 상황들을 지난 주말을 거쳐서 봉합을 하고 오늘 출범식 닻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앞서서 연설 저희가 좀 생중계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공정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선거운동 방식을 선대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갈등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바람에 사실은 지난번 경선 이후에 컨벤션 효과도 상당 부분 좀 도로 까먹은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앞으로 빨리 만회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만회할 수 있는 길은 뭐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중심으로 어찌됐건 선거운동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또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가장 취약점으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역시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 그다음에 이제 비전과 정책이 조금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준비가 덜 됐다. 네. 이런 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잘 준비를 해서 국민들 앞에 선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 한 달 정도 먼저 선대위 출범을 했던 민주당도 그동안의 과정에 선대위 출범 이후에 또 진통을 겪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재편하는 과정을 겪게 됐는데 지금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의 선대위 출범식 김성회 소장께서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또 좀 조심스럽지만 좀 전망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들어오셔서 이제 네. 어떻게 선을 그는지를 보여주는 게 제일 먼저 보여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까지가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는데 굉장히 능한 분이거든요. 아, 나까지는 윤석열을 찍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들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하나. 그리고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경선 승리 과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오른쪽으로 옮겨가 있는 포지션이었거든요. TK가 PK를 중심으로 해서 좀 너무 영남에 기대는 듯한 인생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중도층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의 영입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의 영입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예. 전 이번 선대위가 이제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소위 말하는 TK, PK 한 중심 그리고 이준석 대표로 데뷔된 2030의 그룹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표시되는 중도를 향한 보수 이렇게 세 세력이 굉장히 좀 다른 입장인데 오로지 이제 반문재인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를 얼마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솜씨 있게 끌고 갈 것인가, 혹은 윤석열 후보가 리더십을 보일 것인가. 이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공식 출범한 윤석열 선대위 오늘 출범식에서도 윤석열 대선 후보는 단합을 가장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겸손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 국면들을 봉합해냈고 지난 한 달간의 국민의힘은 굉장히 힘든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출범까지 무난히 잘 왔는데 글쎄요, 손익계산서를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에게는 많은 어떤 이익이 됐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많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선 직후에 이 속도감 있게 만약에 선대위를 꾸리고 선대위가 제 기능을 잘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컨벤션 효과를 다 누렸겠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이제 지지율 하락 예.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본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빨리 복구하느냐에 지금 이제 그 문제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일단 손해는 봤는데 예. 이제 앞으로 이걸 전환을 이제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건데 그 관련해서 일단 이번에 갈등 봉합 국면에서 최종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치력을 좀 보여준 것 예.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이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떠났던 중도층 가운데 일부는 좀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이른바 MZ세대들의 표심도 일부 최근에 이제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일부 좀 되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 이제 플러스 국면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복구가 일단은 시급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당에서는 이 과정을 보면서 뭐 이제 캠프 구성에서 김종인계와 또 이준석계가 약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계 입장에서는 좀 후퇴가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과정에서 또 갈등의 불씨는 계속 있다. 갈등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전 사실 윤석열 후보가 오늘까지 이렇게 다 세력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정치 네. 초년병으로서 이미지는 완전히 불식했다라고 보고요.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아직 그림이 없는 상태가 이제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을 반대한다 이 단어 하나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단어 하나로 뭉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세력끼리 사실 이제 갈등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서 이 과정에 대한 조율이 과연 가능하겠냐. 여기에 또 다음 승부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키를 쥐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합류하게 됐는데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대위가 너무나 요란스럽게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도 모이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 선대위라는 것이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작동을 해야지 참 선거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이 부서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 부서에서는 저 얘기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선대위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한 길을 택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의 갈등이 겉으로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의 이른바 뭐 파워게임 정도로 비춰졌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시발점은 김종인 전 위원장에서 비롯됐다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과연 이 선대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그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질 것인가가 앞으로 관심사일 텐데 김종인 매직이라고 정치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과연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바라는 희망들을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가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 합류할 건지 말 건지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선대위 소수정예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이제 핵심 측근들하고 이제 같이 결정한 내용이겠으나 상당히 좀 방대한 조직 형태를 지금 어찌됐건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다가 또 그 인적 구성 자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불만일 수밖에 없는 과거 뭐 여러 의혹 관련자들이 좀 포함이 됐다든지 그래서 일부가 이제 그만두기도 했습니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 조직도 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금 가지치기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 사전에 조율해서 지금 이 수락을 하려다 보니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하니까 일단 수락을 해서 지금 일단 이제 합류를 하신 것 같아요. 합류하신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가지치기 작업이 조금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이거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좀 반발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 정도의 그 어떤 정치력 그리고 이제 권위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제압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것과 같은 정도 수준의 높은 갈등 상황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 조직은 좀 슬림화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인물들 간의 이 선대위 내부적인 이른바 편가르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번 계기로 정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정권 때리기만 그동안에 집중했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 선대위의 움직임이 과연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도 관심사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네,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비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때리기 말고는 딴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못 내놨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윤석열 후보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예. 하거든요. 혹평을 좀 하자면. 그런 상태인데도 권력은 꼭 잡겠다는 욕심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인지를 전부 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일임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전 권력을 이양할 것으로 보고요. 예. 선거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슬림화한다. 이렇게 되면 개국 공신들이 지금 있는 건데 예. 지금 선거 기간에 도와줬던 이분들이 개국을 하기 전부터 이분들을 쳐낼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예. 그 역할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맡기고 김종인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그림을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겠다라는 이런 좀 역할을 서로 나눈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좀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선대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앞서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목표로 당과 선대위 개편을 민주당은 마쳤는데 슬림하고 유연한 선대위를 외치면서 이 후보의 어떤 원톱 체제를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와 구성이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선대위 조직을 좀 슬림하게 가져가고 좀 속도감 있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간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시대 흐름에 맞는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메머드 선대위 구성했다가 다시 이제 완전히 재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구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 재구성한 결과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너무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해버린 거예요. 본부장 6명 가운데 4명이 뭐 이제 친 이재명 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예.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각 당에서도 이제 경선에서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에게 당무 업무도 상당 부분 맡기는 이유가 당까지도 다 조직을 통할해서 좀 속도감 있게 빨리 또 효율적으로 선거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관례가 이제 일종의 생긴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선거 때 한시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권한 이후에도 뭐 대통령이 너무 이 당을 친위 체제, 친정 체제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간다 그러면 그거 상당히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는 당청 간에 좀 견제 기능이 좀 있어줘야 청와대가 잘못 갈 때 또 청와대 참모진들도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반성문도 길게 썼잖아요. 네. 네,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그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좀 못했다. 청와대 잘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했다라고 반성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새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탄생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습 그대로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약간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그리고 너무 이 친정 체제를 노골화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건 뭐 운영의 묘를 지금은 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인적 개편은 그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나치게 그 후보가 당의 일까지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오히려 거리를 두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민생이 우선입니다. 이 이재명 후보 오늘 아침의 모습인데 저기서 이제 도표까지 본인이 직접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정부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분명히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겠다. 거기에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본인의 어떤 그런 노선들이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기득권을 해체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전면에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기득권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들 잘못하는 걸 꼽자면 일단 기재부의 전횡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네. 이제 부동산에서의 실책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민주당을 주도해왔던 소위 말하는 586 그룹을 중심으로 한 이 그룹에 대한 문책이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대위 구성할 때도 이렇게 잘 보면 초반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뽑은 사람들은 나이로 따지면 67년생 다 이후만 뽑았어요. 이재명 후보 본인도 63년생으로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을 주도했던 586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당의 전면적으로는 리더십으로 올라온 것을 하나 평가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7080 선대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된 것이 이제
부딪히는 구조를 만들어냈고 당과 정에서는 기재부 이제 확장 재정을 펼치지 않고 계속 막아서 결국 개인들의 부채를 높였던 점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와는 이재명 정부 좀 다르겠구나라는 그림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예를 축구로 좀 들어보면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원톱 스트라이커 체제고 지금 재편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중앙 원톱에다가 좌우 날개 3명의 공격수 그래서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톱 체제에 대해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 3인 스트라이커 체제에서 과연 이 호흡이 유기적으로 맞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구조에 대해서 약간 저하고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만 저는 투톱 체제가 결국 될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의 이제 위원장의 투톱 체계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축구에서도 지금 굉장히 비유를 잘하셨는데 이 투톱이 서로 협조를 안 하면 이거 상당히 골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먼저 골 욕심이 나서 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단독 드리블을 해서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면 자꾸 공격 수비수한테 막히게 예.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원톱 시스템의 또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늘 원톱으로만 공이 이제 보급이 되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죠, 사실은. 예,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살려갈 거냐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섰고 이재명 정부 또 이재명의 민주당을 외치고 나선 상황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측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확실하게 차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실망했던 부분 서운함이 잘 가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하게 차별화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주장한 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든가 뭐 국토보유세를 하겠다라든가 다 결국은 이제 좀 뒤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 뭐 2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분배 중심에. 그래서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려면 역시 성장 위주로 방향을 분명하게 틀어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있어의 실정,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좀 사실은 좀 냉정하게 선글 건 긋고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만 국민들의 분노감이 좀 가라앉으면서 중도층도 일부도 이재명 후보를 쳐다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뭐 정책이나 비전 면에서 보자면 국민들에게 아직 제대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어찌됐건 신적폐 청산, 또 공정 뭐 이런 것에 좀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본인도 지금 강조하고 있긴 한데요. 그것만 가지고 국정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이제 스스로는 그것이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이 당 그리고 선대위에서 백업을 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신감을 좀 심어줘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후보 간의 이제 전략 싸움은 계속 될 텐데 지금 이 전략만큼은 두 후보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겸손 모드라고 하죠. 몸 낮추기를 연일 두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고 윤석열 후보도 이번에 선대위 구성에서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자성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냈습니다. 이 같은 두 후보 간의 이 겸손 모드 계속해서 이런 행보들이 나오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사과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로남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이제 어느 측면에서는 수세로 몰린 상태에서 등을 보이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면으로 맞섰어야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누가 봐도 파이터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도 저 사람은 언제라도 필요할 때 고개를 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테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일하게 맞섰던 인물이라는 세간의 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과를 해도 사람들이 그 안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핵심은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사과하고 또 사과하는 것이 저는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더 상대편에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모시고 오느냐 이것도 또 승부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 이벤트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만났습니다. 두 후보가 과연 제3지대에서 단일화를 할 것인가, 어떤 목소리를 앞으로 낼 것인가 관심사인데요. 오늘 두 후보의 만남에 대해서 두 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가 상당히 좀 힘을 잃었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나름 안철수 바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고 호남에서도 뭐 안철수 그 당시 후보가 상당히 득표도 했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중도지대가 지금 완전히 다 거의 지금 소멸해버린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그 불씨를 지금 어떻게든 되살려 보려고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는 이걸 되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3지대에서 리그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 뭐 그래서 어찌됐건 국민적 관심을 유발을 해야 이 제3지대도 좀 지분을 좀 키울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두 분이 만나시긴 했는데 예. 접점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은 좀 이제 문제죠. 예. 근데 이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녹색당 같은 경우에 뭐 좀 진보 정당하고도 정책 연대를 하고 보수 정당하고도 정책 연대를 하고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좀 얼마나 많이 유연해지느냐에 따라 결국은 이건 결정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중도를 이제 상징하는 안철수 후보하고 만약에 뭐 어떤 정교한 어떤 정책 연대를 성사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이것도 또 다른 역사가 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남에서 두 후보가 양당 체제에 경종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한 가지 결선 투표제 도입에 함께 뜻을 했다라는 소식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 두 가지 전부 다 국민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사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민생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는 점에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전부 다 여의도 출신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이미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욕구가 해소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로 대선 후보를 뽑아놨기 때문에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이 지난 선거만큼 있을 거라고 기대되지는 않아서 두 분이 이 정책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